반갑습니다. 김두봉 선생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우리가 김원봉 선생 하게 되면은 이름을 많이 들었을 텐데 김두봉 선생, 그래서 두 분이 무슨 형제가 아닌가. 봉자, 사실은 한자도 틀립니다. 한 분은 공항봉자고 김두봉 선생은 밭들봉자 쓰시는 분이고, 다행히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김해 김씨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두 분이 전혀 또 다른 분이 저기 관계가 없는 분은 또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김두봉 선생 같은 경우에 김원봉 선생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주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실제로 김원봉 선생하고 김두봉 선생은 조선의용대 쪽에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백연 김두봉 선생의 독립운동이라는 제가 제목을 했는데, 김두봉 선생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한글 한자로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두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좀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김두봉 선생이 또 안 알려진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방이 된 이후에 북쪽으로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정권에서 처음에는 수상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상, 높은 직책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1990년대 되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 했던 분들도 다 포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두봉 선생은 북한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해가지고 포상 같은 게 되지 않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북한에 갔었어도 독립운동을 일생 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독립운동가 백연 김두봉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10년에 나라가 뺏긴 다음에 독립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독립운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이러면 보면은 중국 반내, 중국의 대체적으로 산해관 남쪽을 중국 반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중국 본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그 만주는 중국이 별로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만주 땅 이쪽에서 독립운동하러 나갔고, 특히나 우리가 만주 지역은 잘 알다시피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은 만주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만주 땅은 특히 어느 분들이 많이 갔냐 하면 초창기에는 가까이 있는 평안도 사람들, 또 한경도 사람들, 이 부분이 많이 가셨다가 1930년대 이후가 되면 대체로 농업 이민식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의 분들이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기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서는 러시아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맹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미주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이에 이민을 가게 되죠. 노동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하와이의 노동 이민들이 하와이에 있다가 나중에 미주 쪽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정착을 하게 돼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멕시코까지 진출하고, 멕시코에서 더 들어가면은 쿠바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은둔의 나라였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던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이미 그때 세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져서 나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식의 문제들이 또 있어요.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분들은 무장활동을 했죠. 특히나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서는 총을 들고 실제로 일본군과 싸웠던,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또 의열투쟁을 하게 됩니다. 의열투쟁은 뭡니까? 폭탄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적을 살상하거나 적의 행정기관을 갖다가 폭파시키는 이런 것이죠.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열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의열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외교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이것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외국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승만 박사나 서재필 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또 하나는 문화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안달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교육운동,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을 지키는 지금 김두봉 선생 같이 우리의 문화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운동의 활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엉터리 독립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웠던 것은 다 독립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주에 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분들은 임시정부 사람들보다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총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무슨 독립운동했냐,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러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형태든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남북은 한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아마 저희 윗대 정도 되면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북에 그대로 가족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은 언젠가는 합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을 때 전부 피를 토하고 울었던 것이 뭐냐면, 이 짜게진 절반이 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쳤느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형태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논리들이 있지만 좌냐 우냐 하는 이런 편향적인 논리, 엄밀히 얘기한다고 하면 좌측에서도 사회주의 계통에서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했고요, 우측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백연 김두봉 선생도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도 엄연히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김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분은 골수 민족주의자인데 어떻게 사회주의가 됐느냐, 공산주의자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당대에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우 편가르는 이런 것은 사실은 민족적인 큰 과제에 의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서론을 잠깐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두봉의 선생이라는 그 명칭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두봉의 행적을 따라 현대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냉전 시대를 극복하고 과학과 평화 통일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부산에 난 위대한 한글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인 김두봉 선생의 행적 가운데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국내 활동기와 임시정부 시기, 그 다음에 연한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 활동이라든지 임시정부 활동 시기에는 그분이 주로 문화운동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가 되면 정치활동을 많이 하셨고, 1942년에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연안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무장독립운동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두봉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보면 문화활동, 정치활동, 그 다음에 이런 무장활동까지 두루 섭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원봉 선생의 그 시기를 임시 국내 활동기는 국내에서 학교를 처음에 이제 여기 그 김동훈 선생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동래군, 그때 당시에는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 원시수랑 87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기장이 그때 동래군이 이제 다 소속이 되었었죠. 그래서 거기 출신이었는데, 동래군 출신들이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동네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 공부를 옛날에는 다 하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일본인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것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그런 소학교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일본인 학교라고 해가지고 깊이 해서 가시질 않고 나중에 이제 한학을 공부하시다가 그래도 신식 공부를 해야지 나를 찾기 위해서는 신식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기호학회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기호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학교나 이런 것은 오늘날에 같이 뭐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호학교를 잠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배제학당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 배제학당에서 바로 이제 주시경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김두봉 선생의 평생을 한글을 연구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이 이제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가서 그런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에 중요한 것은 대동청년단이라는 데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되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해가지고 평안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 주로 했는데,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이 대동청년당입니다. 이 대동청년당은 안희재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도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밀결사, 왜냐하면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비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청년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김두봉 선생이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대동청년단이라는 이 단체에는 김두봉 선생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청년단은 해방될 때까지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단체인데 발각이 되지 않으니까 일제에서 어떤 자료가 없어요. 대동청년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구체적인 게 나타나질 않죠.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일제에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 내막이 나중에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대동청년단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김두봉 선생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에 생존하셨던 분들이 해방 후에 글들을 조금 남기면서 해방 후 전국에서 북한에 있는 김두봉 선생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꺼려해가지고 대동청년단이라든지 이런데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고 하면은 김두봉 선생이 당시에 대동청년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정황상 얼마든지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쪽 지역에 작년에도 한번 그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셨지만, 뭐 남형호 선생이라든지 서상일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지역 경상남도 지역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비밀결사 활동들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비밀결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동청년단이라는 게 실제로 서울에 유학하는 경상도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당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두봉 선생이 여기에 당연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두봉 선생이 그런 비밀결사뿐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서 각 학교 그때 당시에 중앙고고라든지 고성고고라든지 여기서 이제 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최남선 선생이 했던 조선광문회 들어가서 이제 한글 연구도 하고 거기에 있는 잡지를 많이 만드는데 그 잡지의 편집일도 보고 이런 그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런 그 편집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한글 문제라든지 요거는 다음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실까,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국내에서 중시를 해야 될 것이 김두봉 선생이 대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종교 중광을 하고서 대종교 민족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대종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김두봉 선생도 중광 직후부터 대종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교주였던 나철 선생이
9월살에 들어왔을 때 같이 시공해서 들어갔던 6명의 시공자 중에 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당시의 교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교지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번에 발표하신 김동완 선생님께서 아마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쪽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고고라든지 고성고고 이런 데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게 되죠. 만약 그 제자들 중에서는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그 연안의 공산당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김두봉 선생의 이름을 듣고서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조선의용대로 자원 입대해서 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앞장서서 학교 교직에 몸담은 입장에서도 독립선언서를 직접 배포하고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결국 국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상해로 망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임시의정원, 오늘날에 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고서 원래 이제 한글 학자이기도 하고 편집도 하시고 글도 쓰셨던 분이라서 임시정부에 가자마자 임시사료 편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그 한일 관계 사료집, 임시정부가 생겨나가지고 한일 관계가 어떠냐. 일본이 항상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됐다. 맨날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조선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내죠. 사료집은 그때 당시에 그 파리 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제 상당히 급박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임시사료 편찬해서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바로 단재 신치호 선생이 신대한이라고 하는 신문을 직접 창간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편집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신치호 선생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꼽아봤더니 김두봉 선생하고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것이 신대한 단재 신치호 선생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동청령단의 당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국내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상해에 가서 신치호 선생이 하는 신대한 신문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김두봉 선생은 평생이 교육가였던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그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당시에 인성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독립운동하러 오신 분들 또 상해에 있는 교민들의 자제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인성학교가 있었는데 그 인성학교 교장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한국의 역사 지리를 중심으로 이제 조상의 역사를 잊지 아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바로 국어 교사로서 또 나중에는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역사 교사로서 나중에 또 인성학교의 교장까지 되는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상해에서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국내에 있을 때 조선 말본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죠. 물론 주시경 선생이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것을 이어가지고 조선 말본을 만드는데 그것을 상해에서 좀 더 진복, 오늘날로 치면 진복판을 만들어서 소위 깁더 조선 말본이라는 책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여기에서 사실은 상해에서 처음으로 김두봉 선생이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같이 그때 철저한 그런 체계를 갖춘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것이 다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한 강편으로서의 공산주의. 그래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것이 상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희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이제 대거 민족주의 계열 인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민족주의 학자들 뭐 이런 분들도 다 한때는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할 때 좀 더 정리를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이, 그때 당시에 뭐 공산주의라고, 초창기의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철저한 교조적인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라를 찾기 위한, 오로지 그쪽에 나라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택하냐, 민족주의를 택하느냐, 사회주의를 택하느냐, 이런 거였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두봉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추세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장개석이가 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통치가 되는 그와 같이 이당 치국의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나라 임시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독립당에 김두봉 선생도 초창기 발기인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에 이사도 하고, 또 기초위원도 되고, 뭐 하여튼 뭐 학문적인 거는 김두봉 선생이 빠지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이제 쭉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처음에는 그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상해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32년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터뜨리는 의혹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상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해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한 6, 7년 동안을 이동식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반대를 떠돌이 생활하는, 중국의 국민당이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흔히 이동시기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장정시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거기 장정시기를 보면은 항주에서 뭐 진강으로, 장사로, 광주로, 유주로 해서 기강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1940년에 정착하는 것이 중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경에서 이제 나중에 광복군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7년 그 세월 동안의 이 장정시기는 임시정부도 고달팠지만 이 시기 같이 고달픈 시기가 없죠. 정부 자체가 떠돌아 다녀야 됐으니까 뭐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활동했던 것이 각 정당으로서 서로, 지금도 여당 야당 같이 그때도 서로 이제 정당으로서의 그런 대결을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조선혁명당이니 뭐니 많은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당들이 또 합쳐가지고 뿔뿔이 이산할 것이 아니고 합쳐져서 통일동맹이라는 것을 또 만들죠. 같이 합쳐가지고 통일동맹을 만들고, 이 통일동맹이 또 만들어진 게 있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김원봉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민족혁명당, 우리가 흔히 민혁당 하는 그런 정당. 여기에 이제 또 김두봉 선생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에서 나와가지고 한국독립당도 이제 민족혁명당 만드는데 같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혁명당으로 합쳐지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김원봉 선생이 주축에 대해서 하다 보는데, 김원봉 선생이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의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원봉 선생 중심의 의열단 중심의 정당이 되어버리니까 많은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의열단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해가지고 또 민족혁명당에서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각기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이라든지 뭐 김구계열을 여기 이제 합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만들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두봉 선생은 여기 민족혁명당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혁명당이 이끌던 의열당, 또 의열단에서 만들었던 군정학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교관으로 지내면서 아까 얘기한 한글 또는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봉 선생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1932년 그 전에 자꾸 이제 조선의용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선생이 아까 얘기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의열단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각지의 사령을 파견해가지고 국내에서 폭탄 투쟁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폭탄이라는 게 거의 불발이 한 80%가 불발이 되죠. 폭탄이 불발이 되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내로 몰래 반입했다가 또 적당한 시기에 던져야 되니까 그걸 감춰뒀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인 날 가서 던지는데, 폭탄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습기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때 되면 이미 다 습기가 차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90% 가까이가 불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열투쟁,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대부분 불발이 되는 게 사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32년도에 윤봉길 의사 폭발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폭탄 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던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폭탄을 잡고 많은 그 지사들이 나가서 폭탄을 던지는데, 폭탄 던진 사람은 다 체포되면 그저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니까 더 이상 의열단으로 희생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 군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대장이 돼서 조선의용대를 만드는데, 조선의용대는 나중에는 한국광복군하고 이제 합쳐지는데, 조선의용대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 계열의 이제 그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 장개석 입장에서는, 장개석은 여러 번 북포를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 계열하고 모택동 계열하고 합작도 했다가 또 토벌도 했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개석이 바로 공산 세력을 갖다 토벌하는 그 시기에 그 조선의용대 출신들을 갖다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을 토벌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활동할 수 없다. 화북적인 화북 지역으로 가자. 거기는 모택동 세력의 공산주의 세력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받아주고, 여기서는 실제로 일본과 총을 맞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200명 이상이었던 조선의용대 중에서 거의 한 150명 이상이 화북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 가는 그 조선의용대가 화북 지역에 가가지고 조선의용대가 아닌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무정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그 위에 단체로서 이제 독립동맹, 정확히는 화북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이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김두봉 선생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정당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독립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 정도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 한 달락만 제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비록 정치적인 이념과 노선을 달리했다 해도 일제와 대항하여 말살되어가는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가 기울였던 노력은 당시 어느 누구에 못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망각 속에 잊혀진 인물로 남아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김두봉 선생의 업적과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바친 그의 열정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